인류의 역사를 수놓았던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찬란했던 문명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페르시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이 제국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부터 이집트의 신비로운 나일강 유역, 그리고 멀리 인더스강 동쪽 끝까지 실로 광대한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 하나의 질서를 유지했던 그 힘과 위용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거대한 산맥처럼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한 역사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역사 속 그 어떤 거대한 산맥도 영원히 솟아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토록 굳건해 보였던 페르시아 제국 역시 어느 순간 한 시대를 마감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웅장했던 제국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한 번의 패배나 몇몇 전투의 결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깊고 복잡한 몰락의 서사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종말 한가운데 한 왕의 비극적인 운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리우스 3세. 그는 제국의 마지막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어쩌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을 인물일 겁니다. 왕관의 무게는 그에게 단순히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수천 년 제국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숙명과도 같았을 테죠.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를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고뇌와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흔히 알렉산더 대왕의 위대한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을 접하곤 하죠. 그의 천재적인 전략과 용맹함, 그리고 연이은 승리의 기록들은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린 정복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승리의 이면에는 패배의 쓴맛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한 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리자의 기록으로 채워지지만 그 뒤편에는 언제나 패배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나열하는 건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가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 반대편에서 제국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다리우스 3세의 시선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전혀 새로운 관점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자의 기록을 넘어 한 시대가 어떻게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인간의 서사이자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한 리더의 고뇌가 담긴 진정한 드라마가 될 테니까요. 그는 제국의 마지막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운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여정을 통해 제국의 흥망성쇠를 넘어선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과 운명,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깊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기원전 4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중 하나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마지막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 불안한 왕좌를 지켜야 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리우스 3세였죠. 그의 본명은 아르타샤타였습니다.
사실 그는 직계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먼 친척이었기에 그의 왕위는 시작부터 불안정한 정통성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궁전처럼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인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속주에서 금은 보화와 값진 곡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양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각지의 사트라프, 즉 총독들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고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제국은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거목처럼 위태로웠던 거죠. 젊은 다리우스는 이 모든 불안을 온몸으로 껴안고 왕좌에 앉아 고뇌했을 겁니다. 과연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국이 안팎으로 흔들리던 어느 날 서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왕국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라는 젊은 왕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죠. 그는 그리스 도시들을 순식간에 통합하고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꿈을 이어받아 페르시아를 향한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듯 그의 군대는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오만해 보이는 젊은 왕의 도전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격돌은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강가에서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를 아직 어린 소년으로 얕잡아 보았죠. 경험 많은 지휘관들은 오만함에 사로잡혀 무모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훈련된 팔랑크스와 기병대의 압도적인 전술에 페르시아의 용병들과 지방군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파죽지세 원정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오만함이 점차 공포로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라니코스 전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를 휩쓸며 진격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3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죠. 그는 제국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직접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기원전 333년 시리아의 이수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거대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가족까지 대동하며 승리를 확신했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진을 친 그의 모습은 실로 이풍당당했습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를 완전히 꺾고 제국의 위신을 되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좁은 지형을 이용해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천재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의 맹공에 페르시아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다리우스 3세는 전차를 타고 전장에서 도주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페르시아군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 어린 자녀들까지 알렉산더의 손에 사로잡히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가족을 뒤로한 채 도주했다는 사실은 다리우스 개인에게는 물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되었죠. 알렉산더는 포로가 된 다리우스의 가족들에게 의외로 극진한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다리우스에게는 더욱 큰 심리적 압박이자 자신의 무능을 일깨우는 잔인한 대비가 되었을 겁니다. 제국의 영광은 서서히 저물고 왕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죠. 이수스 전투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다리우스 3세의 개인적인 비극과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스에서의 참담한 패배는 다리우스 3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적의 손에 맡긴 채 홀로 전장을 등져야 했던 왕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절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과 수많은 백성의 생존이 바로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달려 있었으니까요. 알렉산더의 거침없는 진격에 맞서 다리우스는 이제 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최후의 일전을 필사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죠.
다리우스는 지난 전투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훨씬 더 신중하게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인 대규모 기병대와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광활한 평원을 물색했죠. 메소포타미아 북부, 가우가멜라 평원이야말로 페르시아의 자랑인 대규모 기병대와 수많은 전차를 운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승리할 희망이 피어났을 겁니다. 제국의 모든 속주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으고 전차를 정비하며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필사적인 준비와 함께 지난날의 모든 오욕을 씻어내리라 다짐했을 테고요. 역사가들은 이때 다리우스가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었다고 기록하기도 하죠. 평원은 페르시아군의 물결로 가득 찼고 그들의 위용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의 기병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평원의 땅을 고르고 날카로운 쐐기를 박아놓는 등 치밀하고 교활한 함정까지 미리 준비하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알렉산더를 완전히 꺾고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장한 각오와 굳은 결에 강렬한 열망이 선명히 서려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운명은 끝내 다리우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기전 331년 10월 1일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전투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다리우스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알렉산더의 군대를 포위 섬멸하려 했죠. 양쪽 측면에서는 강력한 기병대가, 중앙에서는 거대한 낫 전차 부대가 마케도니아군을 맹렬히 압박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군은 마치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야말로 전장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를 천재적인 전술과 압도적인 리더십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놀라운 규율과 기동력으로 페르시아의 포위망을 뚫고 역으로 적의 중심부를 향해 쐐기처럼 파고들었죠. 알렉산더의 친위 기병대인 동료 기병대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페르시아의 전열을 강타했고 그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 보병대의 굳건한 팔랑크스 진영은 적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굳건히 막아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치 전장의 신이라도 된 듯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곳으로 직접 돌진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마케도니아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거대한 페르시아 진영을 유린하기 시작했죠. 전투는 점차 마케도니아의 압도적인 우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전장의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속절없이 쓰러져갔고 그의 야심찬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이수스 전투의 악몽이 다시금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또 한 번 전차를 타고 전장에서 도주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병사들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도망쳤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물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의 도주는 페르시아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대군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가우가멜라 평원은 알렉산더 대왕의 압도적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할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사실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왕이라기보다는 알렉산더의 그림자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고 거대했던 제국의 영광은 완전히 저물어가는 듯했죠. 이 비극적인 가우가멜라 전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서곡이자 다리우스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또 한 번 비참한 도주를 감행한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제국의 동쪽 끝, 박트리아였습니다. 한때는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이 따르던 위풍당당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함께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거대한 제국의 영광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바빌론과 수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상징과도 같았던 웅장한 수도 페르세폴리스까지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알렉산더의 손에 떨어졌죠. 페르세폴리스는 알렉산더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200년이 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상징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을 넘어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세상에 알리는 잔혹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3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트리아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참담한 배신이었죠. 바로 그의 신복이자 박트리아의 사트라프, 총독이었던 베수스였습니다. 베수스는 다리우스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는 다리우스를 납치하고 스스로를 아시아의 왕이라 칭하며 알렉산더에게 대항하려 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리우스는 이제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붙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 마차에 실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뒤쫓아 끊임없이 진격했습니다. 베수스는 알렉산더의 추격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더 이상 다리우스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우스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마차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잔혹한 선택을 하고 말았죠.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의 왕은 그렇게 자신의 신복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아마도 광활한 사막의 바람 속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졌을 겁니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베수스가 버리고 간 마차에서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정복해야 할 숙적의 시신 앞에서 유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망토로 덮어주었으며 왕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했죠. 또한 다리우스를 살해한 베수스를 반드시 잡아 처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자의 관용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한 정복자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어쩌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기원전 330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이 넘는 장대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종말이자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리더십의 중요성, 내부의 분열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언제나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의 비극적인 운명이 함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입체성을 조명하며 많은 질문을 던져주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리우스 3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역사의 승자는 누구이며 패자의 기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고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